자, 오늘은 이제 우리 사과를 원테이크로 얇고 길게 한번 깎아보도록 할게요. 작았는데 되게 작아서 잘 될란가 모르겠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저 이제 피부과 전문이 아니에요. 저 가정학과고, 가정학과 하기 전에 자, 일단 저 이거 안 끊어지게 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가늘고 길게. 자, 원래 응급학과를 하다가 가정학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응급학과, 뭐 때문에 응급학과를 했냐 하면, 의사들 딱 했을 때 저는 뭐가 딱 제일 멋있게 느껴지냐면, 좀 뭐 유치하긴 한데, 응급의학과는 약간 그 전체 질환을 막 다 다루고, 질환 이제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이런 걸 다 한다, 이런 느낌이 강했고, 그리고 내가 병원이 아닌 밖에서 일이 터졌다 할 때 1차 진료 장비 같은 거 뭐 없이 의사로서 술기라든지 이런 게 가장 그 의사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군의관 마치고 응급실 거기 들어간 데가 그 전국의 3대 헬 중에 하나였어요. 전국의 3대 헬 응급실이라고 하면은 이대목동 응급실, 아주대 응급실, 그리고 의정부 성모 응급실, 이렇게가 3대 헬이라고 불리는데, 그 의정부 거기에서 할 때 하루에 보통 150에서 200명 정도가 왔어요. 그거를 1년차 둘이서 나눠서 해요. 그때 제 듀티 근무 스케줄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12시간 근무하고 12시간 쉬고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데, 그 12시간 근무하고 12시간 쉬는 거는 이해 가죠. 근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근무를 할 때 앞뒤로 인계 시간이랑 뭐 이런 거 있고 막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14시간 붙잡혀 있고 10시간 쉰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24시간도 한 26시간 일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참 24시간 근무를 할 때 그럼 자는 시간 없냐? 안 잤어요. 계속 24시간 깨어 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거 막상 닥치면 다 해요. 근데 그때 재미는 있었어요. 막 여러 가지 술기들 하고 뭐 재미는 있었는데, 자, 원테이크 이거 지금 여기에서 잘라진 거죠, 이거. 나 또 굵기를 막 굵게 한 거 아니라는 걸 또 보여드려야지. 이 정도? 뒤에 굵게 비칠 정도면은 저 나름 얇게 깎았어요. 군의관이 4월 며칠? 4월 20 며칠이 저녁이에요. 그때 딱 이제 저녁하고 집에 가서 바로 다음날 이제 병원에 투입이 됐죠. 2달 정도 하니까 체중이, 제가 그때 군대 전역할 때 66kg인가 그랬거든요. 응급실 그거 2달 하고 나니까 체중이 58kg가 됐어요. 2달 만에 그렇게 8kg 정도가 쭉쭉 빠지고, 한 달 정도 계속 만성 기침에 시달리는 거예요. 원인을 몰랐지. 그래서 일하면서 결핵이나 이런 거 아닌가 해서 PET-CT도 찍어보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나는 계속 기침하고 살은 쭉쭉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도저히 피폐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관뒀어요. 그때 몸이 너무 안 좋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때 관두고 이제 일반으로 다른 데서 뭐 요양병원 이런 거 야간 당직 같은 거 하면서 돈 좀 벌고, 그때 한 달 반 정도 태국에 배낭여행을 갔어요. 그때 진짜 모든 인생 무상을 느끼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태어나가지고 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고통받아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러면서 태국에 한 달 반 배낭여행 그때 갔다 오고 무엇을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나? 그냥 나도 내가 즐겁고 내 행복을 찾아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귀국을 했죠. 그래서 태국을 한 달 반 배낭여행 다녀오고, 그때 인생이 뭐 별게 없구나, 그냥 그래,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거다, 남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현재 내 자신, 내 생활에 만족하면서 내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살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그래서 무슨 과를 또 지원했느냐, 응급학과를 또 지원했어요. 그 미련을 못 보게 됐더라고요. 재밌잖아요, 진짜. 막 여러 가지 술기 막 다 하고, 진짜 응급의학과만큼 다양한 술기를 하는 과는 없어요, 진짜. 응급학과에서 막 그 턱 빠진 것도 다 맞추고, 팔 빠진 애들 오면은 막 딱 맞춰서 딱 하면은 막 애들 엄마 아빠가 막 와, 어떻게 했어요 막 이러고, 턱 빠진 것도 그때 딱 1년 차인데 딱 턱 빠진 환자 왔다고 하길래 그 교수님께서 이거 그냥 치과 코레라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해보지도 않고 다른 과에다가 이거를 그냥 넘기는 게 맞는가? 내가 이론적으로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왜 굳이 다른 과한테 넘겨? 그냥 콜 안 하고 내가 턱 빠진 거 맞추고 나중에 치과 외래고 보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맞췄죠. 맞추고 딱 하니까는
교수님이 이것도 할 줄 알아? 막 하면서 그때 좋았죠. 그때 상계백병원 응급학과에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자 그때 총망받는 인생은 원래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란 게 다 내 계획대로 되지는 않잖아. 다 내 계획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때 당황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생각하면서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열심히 과일을 깎으면 사과를 깎으면 돼요. 그래서 그때 막 1년차 상계백병원에서는 사실 상계백병원도 그렇게 막 만만한 병원은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제가 추석 전까지 했었죠. 그때 중간에 뭐가 터졌었냐면 사스인가 메르스인가가 뭐가 한번 터져서 응급실 굉장히 한가했던 때 있는데 제가 그때 한번 응급실 도망간 적이 있어요. 일하다가 힘들어서 도망가는 거 이제 막 추노한다고 해서 막 교수님이랑 민년차가 막 오고 그러는데 그때 뭐 때문에 힘들어서 한번 나갔었냐면은 거기는 이제 4년차 선생님 한 분 계시고 1년차 3명만 있었어요. 2년차 3년차가 없었어요. 왜냐? 비인기과니까. 근데 이제 1년차 제가 거의 2년차 역할까지 하면서 막 중간에 이제 오도 막 다 보고 환자 어레인지 하고 초진 보고 콜하고 뭐 처치할 거 있으면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응급학과를 좀 이제 다른 과에서 뭐 장난식이겠지만 얕잡아서 막 그렇게 좀 부를 때 콜과라고 막 그래요. 자기네과에서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막 던진다 전화해서 던진다 해서 콜과라고 막 하는데 그런 얘기가 너무 듣기 싫어서 자존심 상해서 저는 제가 응급실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다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교수님들도 있었죠.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될 때 그 책임을 이제 다 뒤집어 알아야지 되니까. 그래서 그때 뭐 때문에 그때 나갔었냐면 제가 조금 이제 어려운 환자들이 동시에 3명 정도 왔었어요. 한 명은 혈변을 보는데 의식이 막 없고 한 명은 의식이 없이 왔는데 열이 나고 그리고 한 명 복통 환자 막 그 심근경색인지 췌장염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중환이 이제 3명이 여러 명이 딱 복잡한 환자가 오면은 머릿속이 엉켜요. 와, 이게 도마가 없어가지고 이거 깨지진 않겠지? 여기 위에 사각 껍질 위에 하면은 조금 더 완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혈변을 보는데 이제 기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 혈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인이 보통 위장관 출혈이니까 이게 위에서 출혈이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이게 대장이나 소장 출혈인지 이런 걸 감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막 해야지 되고 엑스레이를 찍어야지 되는데 그때 이제 그분 혈색소 수치도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교수님은 이거 위장관 출혈이니까 그냥 적당하고 내과 콜하라고 막 그러는데 기본 엑스레이를 일단 찍어야지 내과에서 또 받아주거든요. 기본 검사 자체는 하고 근데 저 이 환자 너무 찝찝해가지고 엑스레이를 딱 서서 찍고 싶었는데 서서 찍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천공 같은 거 빵꾸난 거 응급이에요. 진짜 응급이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든 세워서 찍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환자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좀 할머니 분이셔서 기력도 없고 혈색소 수치도 떨어지고 그래서 네? 잘못 죽었어. 네. 잠깐 있다가 다시 이어서 아무튼 결론은 그분을 이제 서서 엑스레이를 찍었으면 더 빨리 나왔을 건데 그분 결론은 그 위천공이었나 아니면 그 뭐지? 우리 앞에 맹장 거기 천공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구멍이 난 거.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외과에서 저한테 겁나 뭐라고 하고 또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열나던 의식 없고 열나던 그 사람은 CT 찍고 MR 찍었었는데 뇌경색인 거예요. 그래서 천공에다 뇌경색에다 그렇게 오는데 또 막 그 췌장염처럼 막 가슴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심근경색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막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그렇게 딱 하는데 그거를 1년차 혼자 그거를 감당을 해요. 그때 같이 저 듀티 백업 봐주셨던 교수님이 제 학교 선배님이셨는데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었죠. 그래서 항상 저는 그 듀티 설 때 제가 막 혼자 다 모든 걸 하려는 그런 성향이 강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때 한번 정제줄 나가가지고 모르겠다 하고 퇴근하고 바로 그냥 멍 때리면서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운전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친구 집에 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가고 나서 메르스인가 사스인가가 터져가지고 응급실이 완전 텅텅 빈 거예요. 사람들이 응급실 안 가고. 갖고 교수님한테 막 전화가 왔지. 저는 좀 이제 좀 거기서 서글서글한 교수님이 있어요. 교수님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너 돌아오려면 지금 와.
환자 하나도 없어가지고 텅텅 비어가지고 막, 야 올라면 지금 와라 막 할 때, 내가 오라고 전화할 때 와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좀 한 일주일 정도 머리 세고 바람 쐬고 다시 갔죠. 다시 갔는데 두 번째는 제가 살던 집이 그 상계병 바로 앞에 주공 무슨 있어요. 상계주공이었나? 거기 있으면은 그 병원에 오면 앰뷸런스 구급차 앰뷸런스 소리가 막 다 들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 출근하기 싫다 막 이러고. 그때 그러면서 제가 혼자 약을 처방해서 먹었었어요. 우울증 약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좀 버티면 2년차까지 버티면 좀 괜찮아지겠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니까 2년차까지 버티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막 우울증 약 혼자 처방해서 먹고 막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응급실에서 또 이제 환자가 있었는데 복통으로 왔는데 여자 환자였어요. 한 40대였나 30대였나. 근데 그 사람이 복통으로 왔는데 혈액 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CRP라고 해서 염증 수치 재는 게 있는데 그게 보통 1.0 근처 미만이어야지 되는데 20 얼마 찍힌 거야. 와, 원인을 이제 찾아야지. 근데 배를 촉진 시청탑 쪽 이런 걸 했을 때 특별히 배 쪽에 뭐가 막 그렇게 있지는 않는 거였는데 안쪽에 뭐 염증이 분명히 있으니까는 그 수치가 올라간 거니까 CT를 찍어서 확인을 해야지 될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이제 CT를 찍기 위해서 조영제라는 물질을 또 써요. 염증 같은 걸 확인을 하려면. 그 조영제가 이제 좀 약간 그 몸에 좀 들어가면 알레르기 반응도 있고, 그 흔히 이제 요새는 알레르기라고 안 하죠. 알러지라고 막 하죠. 알러지 반응도 있고, 그래서 그 조영제를 쓸 때 환자한테 동의서를 받아야지 돼요. 설명을 하고 조영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1년차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1년차가 하는 일은 아닌데, 그 인턴생들 시키지 말고 그냥 내가 해야지 딱 하는 생각으로 이제 조영제 동의서 들고 그 환자한테 갔죠. 그래서 환자한테 이래저래 설명을 했어요. 지금 환자분 검사한 거에서 염증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와가지고 그 원인 파악하기 위해서 CT를 좀 찍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무한 도루마무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 환자가. 근데 왜 염증 수치가 높죠? 근데 왜 CT를 찍어야지 되죠? 계속 설명하고 무한 반복 계속 설명. 그거를 4번, 5번 바퀴를 돌고 나니까 저도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한숨이 나왔어요. 한숨 딱 나오니까는 이 환자가 잘 걸렸다 이런 건지 방금 저한테 한숨 쉬었어요?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 딱 이제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뭐 하려고 방금 저한테 한숨 쉬었잖아요. 뭐 하면서 이제 그거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런 거예요. 사실대로 말할 때 쌍욕이 목구멍까지 나왔어요. 야, 나가!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거 진짜 꿀꺽 참고 죄송합니다. 제가 뭐 딱 해서 그랬나 봅니다 하면서 근데 지금 환자분 이거 염증 수치도 높고 원인이 지금 뭔지 애매하니까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위험하니까 CT 조영제 써서 찍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좋게 다 설명을 했죠. 근데 이제 그 환자 귀에도 안 들어오나 봐요. 계속 지금 저한테 짜증내는 거예요. 막 하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쳤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도 우울증 약 먹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진짜 정신 이상자인데 저도 그때 이제 지쳐가지고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 환자한테 네, 다른 선생님한테 설명 받도록 하세요 하고 인턴 선생님한테 그 조영제 동의서를 딱 주고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고 그 길로 나왔죠. 그때가 추석 전이었는데 뭐 아무튼 간에 제가 응급학과를 하다 관둔 거는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네, 사실 응급실 많이 힘들어요. 거기 주치자들 술 취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말도 안 통하고 막 응급도 아닌데 자기 아프니까 왜 먼저 안 봐달라 안 봐주냐 막 하는 사람도 많고 진짜 응급실 환경은 많이 개선돼야지 돼요. 너무 고생들 해. 거기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도 그렇고 거기 응급구조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거기서 일하는 원무과 선생님들도 그렇고 진짜 너무 고생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응급실이 문턱이 너무 낮아.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야간 진료 이런 느낌? 막 무조건 소리 지르고 뭐 하고 하면은 내가 우선이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응급실은 진짜 응급한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진료를 가야지 되는 곳이고 아무튼 간에 제가 응급학과 관뒀던 거는 대충 썰은 이래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럼 가정의학과를 했냐. 솔직히 이제 제가 약을 먹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뭐를 느꼈냐면은 일이란 게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쉬는 게 정말 행복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설날, 추석 이런 명절, 연휴
남들 다 행복하죠. 근데 응급실에서 일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막 몰려오는 그 환자들, 그거를 어떻게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막. 근데 예전에 그 응급학과 교수님이 해줬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응급실에서 이렇게 응급학과가 있는 거는 단순히 이제 뭐, 낮에 병동 외래가 안 열어서 막 밤에 오는 감기 환자나 뭐 그런 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환자 중에 진짜 위급한 시한폭탄 같은 사람을 찾아내고 그거를 그 사람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다. 진짜 멋있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근데 이제 응급학과를 관두고 이제 그러면 나는 뭐를 해야지 될까? 그냥 일반인으로 살까? 뭐를 할까 하다가 우리나라는 의사인데 의사예요 딱 하면은 뭐부터 바로 무슨 과예요?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전문의가 불필요하게 많은 그런. 그래서 저는 또 약간 자격지심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편이라서 전문의 안 따면은 좀 제 스스로가 너무 막 비참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부모님도 계속 전문의 따라 그러죠. 그 다음으로 이제 차선책을 선택한 게 가정학과였어요. 가정학과도 전체과를 거의 다 보고 약간 일반의의 강화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QOL, 삶의 질도 괜찮고, 우리 보통 뭐 QOL이라고 그래요. 퀄리티 오브 라이프. 그래서 QOL도 괜찮고. 그래서 가정학과 그렇게 했죠. 그래서 공급학과 거기 의정 성모랑 상계백 하다가 가정학과 하니까는 뭐 그냥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편하고. 그게 제가 이제 하게 된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 이제 가정학과 따고 다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용하게 됐냐. 이거는 사과를 다 깎은 관계로 다음 시간에